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자본시장의 주요 공시, 소식들을 살펴보는 공시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시 돋보기 1시간으로 알차게 꾸며봤습니다. 먼저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투자경제연구소의 한치호 수석연구원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규모 소송과 관련된 공시가 있었는데 이 어떤 소식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공시를 보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단순하게 공시만 보실 게 아니라 이 공시가 왜 시작됐는지를 사실은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하이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렇죠. 하이브 주가가 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번에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과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네. 이 소송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단 정찰용 UAV, 그러니까 무인기죠, 초도 양산 사업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방위사업청이 소송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대한항공이 한국이 정비 사업을 한다는 건 알았는데 이 무인기 제작 사업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그 여객 사업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실제로 예. 대한항공이 뭐 여객, 화물, 그다음에 뭐 그 항공기 정비, 그다음에 그 항공기 제작 사업도 하고 있어요. 네. 항공기 부품 제작 사업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한항공이 항공 우주 산업을 우리 미래의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공표도 했기 때문에 네. 그 대한항공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대한항공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호텔도 지금 매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호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내 면세 사업도 하고 있고 뭐 기내식 사업 매각을 했으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항공과 관련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군납, 방위 산업과 관련된 그래서 네. 무인기 사업이랄까, 뭐 항공기 부품 제작, 항공기 그다음에 동체 부분의 일정 부분 제작하는 것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그 미군 F-16 비행기들을 그 기배 정비 공장에서 창정비를 해주는 아.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방위산업주 나올 때 보면 대한항공이 방위산업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한항공은 항공과 관련된 일들이니까 뭐 무인기, 그다음에 정비 뭐 이런 거 부품과 관련된 사업들, 네.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죠. 네.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좀 찾다 보면 2015년 12월에 방위사업청하고 사단 정찰용 무인기 UAV 16세트 납품 계약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뭐 규격이나 그다음에 설계 변경 이후로 납품이 지연되다 보니까 방위사업청이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을 책임으로 지체보상금 2,081억을 요구했는데요. 네. 대한항공이 이 2,081억이 부당하다라고 지체배상금 부당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네. 근데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뭐 이거 할 말이 많죠. 왜냐하면 뭐 이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을 바꾼다든가 설계를 변경 요구를 한다든가 뭐 네. 확정된 도면으로 그러다 확정된 도면 가지고 양산이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에 계약과 그런 규격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예. 지연이 돼서 추진이 어려웠다. 음. 그거를 일방적으로 지금 그 방위사업청이 우리한테 손해를 다 감수하라, 지체 상금을 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방사청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어떤 소송을 제기하게 됐냐면, 그러면 방위사업청에서는 2,081억 초창기에 요구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 대금을 줘야 될 것들, 방위산업이니까 다른 것도 또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금을 상기하겠다라고 하니까 대한항공은 채무 부존재, 우리는 다 방위사업청에 돈을 줄 것이 없습니다라는 네. 반대 소송을 제기하고 그 동일한 재판부에서 그 재판을 좀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공시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 소송이 됐는가, 네. 그리고 대한항공의 현재 경영 상황은 어떤가, 네. 이런 거를 잘 살펴보셔야지만이 공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 네. 눈이 생긴다라는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존의 다른 사업에서 이 네. 대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니까 이 소송을 제기하고 다시 또 소송이 그렇죠. 제기되고 뭐 이렇게 상당히 예.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 금액 자체가 사실 뭐 별로 크지 않아 보이는데 네. 이것이 좀 눈여겨봐야 할 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채무 부조정 소송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앵커님한테 돈을 10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꼭 빌렸는데 예. 앵커님이 저한테 이제 100만 원을 갚으라고 해요. 네. 근데 저는 지난번에 내가 다른 그 능력을 제공해서 이게 일을 좀 대신해줘서 100만 원을 그냥 없는 걸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당신한테 갚을 돈이 없어요라고 하는 게 채무 보존제 소송이잖아요. 네, 채무가 네. 없다. 근데 네, 네. 제가 채무분쟁 소송을 제기하니까 네. 다시 우리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저한테 100만 원 갚으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럼 지난번에 저는 그 채무를 100만 원 다른 일을 해서 그 채무를 대신 갚기로 했잖아요라고 채무 부정 소송하니까 그 똑같은 내용 갖고 소송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재판부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같은 재판부에서 이제 소송을 하자. 그래서 채무 아. 반대 소송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지금 대한항공이 뭐 1,500억 원 정도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난 24일 날 그 2,500 규모의 회사채 공모를 했어요. 예. 공모를 발행하고 있다는데 대한항공은 지금 회사채 발행할 수 있는 그 신용 등급은 됩니다. 트리플 B 플러스니까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지난 17일까지 해서 1,500억 규모의 회사채를 추진했다고 그래요. 근데 네. 17일 날 수요 예측 마감을 하고 보니까 대한항공 회사채를 사겠다는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약 5,985억 그러니까 한 6천억 정도가 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사가 그래? 그렇다면 이 1,500억이 아니라 한 2,500 정도로 증액하자. 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된 거고 금리도 2년짜리는 4.949%, 그다음에 3년짜리는 5.075%. 그러니까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정도에 네. 했는데 주간사 증권사가 NH증권이나 뭐 IBK증권이나 KB증권 같은 6개 증권회사들이 대형 증권사들이 들어와서 네. 이 회사채는 만기 리스 회사채를 갚거나 한국 리스료로 뭐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예. 사실 뭐 한 번 모집하는 정도의 회사가 규모했던 것보다 그 정도 규모의 그 채권인데 한 번 더 생겼으니까 네. 이게 상당히 금액이 뭐 적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네. 일단 정부 조달기관이잖아요. 네. 방위사업청은 조달기관을 상대로 책임 소재했다는 소송이 시작됐단 말이죠. 음. 만에 하나 네. 대한항공의 일부 책임이 있다던가 네. 아니면 대한항공이 전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날 경우에는 이럴 경우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일단 대한항공에 대한 그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정부에 납품하는 건데 소송이 됐는데 그것도 책임 소재가 있다고 이제 판결이 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책임 소재가 따를 것이고 예. 두 번째로 따지게 되면 금액은 적더라도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하다가 일부 패소를 한다거나 패소를 하게 되면 네. 정부 사업에 추가로 참여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한을 받을 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문제들이 있게 되겠고요. 뭐 이 회사채 이래 정도의 자금 발행 규모니까 뭐 크지는 않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른 영향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사실 이게 민사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아니고 민사기 때문에 네. 민사소송은 대부분 보면 그냥 일방적인 승리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재판부에서 이제 이 판결을 가리겠죠. 근데 이 재판이 상당히 길어질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가 네. 볼 때는 왜냐하면 이거를 왜 규격 변경을 했냐? 왜 그러니까 쉽게 설계 변경을 왜 했냐? 이 규격을 왜 바꿨냐? 그러면 이거를 만들 능력 그때까지 제대로 제작할 능력이 기간이 없었던 거냐? 네.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서로 협의를 했을 예. 텐데 그게 이제 협의가 이제 깨지니까 네.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소송까지 가게 된 건데요. 여기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대한항공은 정부 지원이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뭐가 절실할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나항공하고 합병 문제가 지금 달려 있거든요. 아, 네. 이게 지금 대한항공이 지난번에 그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아나항공하고 합병하는데 지금 현재 그 외국에다가 그 각종 그 합병과 관련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현재 로펌에다만 지급한 돈이 몇천억이라고 지금 그렇죠. 그렇게까지 네.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 네. 돈보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 합병이 다 안 끝나가지고 네.
원래는 이달 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3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6월 31일까지로 합병하는 거에서 연장 공시했습니다. 아시아나 네. 인수가 그만큼 또 지연된다. 예. 연장 공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어디가 지금 승인을 안 했냐면 미국, 일본, EU예요. 네. 미국, 일본, EU가 아직 확정 승인을 안 했고 오히려 호주나 중국은 합병 승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EU 같은 경우는 2단계 심사가 들어가는데 2단계 심사를 이제 돌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8월 3일까지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31일까지가 또 다시 연장 공시를 했는데 8월 3일까지인데 네.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대한항공은 좀 정부 지원이 절실하죠. 정부에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교적으로나 아니면 좀 빨리 그 상대국에서 그 합병에 대한 그 독과점 승인을 빨리빨리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건데 네. 그 국가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따져보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하고 일본, EU입니다. 네. EU는 다시 2단계 들어갔다고 하지만 미국하고 일본이란 말이죠. 네. 이번 지금 대통령 순방에 지금 미국 가서 그렇죠. 사실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것도 좀 빨리 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미국하고 한마디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참모들이 그런 협상 과정에서 한마디라도 해줘야지 그렇죠.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 유추해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거기다 또 일본도 있어요. 네. 일본은 사실은 대통령께서 언제 가죠? 다음 달에 네. 그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일본 히로시마 또 간단 말이죠. 네. 그 가게 되면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 거기 G7 그 정상회담 때는 또 EU 관련 국가들 뭐 영국이나 영국은 이제 빠졌으니까 네. 빼더라도 프랑스나 뭐 독일 다 오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정상들한테도 EU에서 빨리 이런 걸 심사를 좀 해달라. 우리가 좀 지연되고 있다. 우리 항공사업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일본하고 관계도 사실은 지금 뉴스를 보면 기시다 총리가 뭐 다시 답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일 사실 이런 문제가 좀 걸리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한항공에 대한 기업 이미지 문제도 사실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최근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에서 그 본사에서 인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뭐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뭐 이런 뉴스도 보셨잖아요. 예. 그게 뭐 그 사람이 잘못한 건지 뭐 회사가 뭐 잘못한 건지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네. 아니 회사에서 도끼 갖고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난동이 사건이 일어났다. 네.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도 그냥 정말 그 공사 현장에서 하는 그런 예. 회사 대가 아니라 네. 이건 세계 최고의 항공사라고 하는 그 항공사 본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네.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대한항공 뉴스 종종 나오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인력난이 심해가지고 뭐 직원들이 지금 뭐 너무 힘들다, 현장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뉴스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임원 인사를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어요. 임원 승전 인사를 안 하고 있어갖고 네. 직원들이 인사 적체에 따른 불만도 지금 고조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지만 네. 어떤 임원은 한 보직에서 7년째 지금 머물고 있다. 그 뭐 이 정도로 지금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불만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휴가일수 미정산해 준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예. 그 대한항공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별거 아닌 거 이거 흔하게 그냥 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가에 납품하고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송이야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네. 사실은 이게 앞으로 기업 경영에 많은 타격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소송이어서 네. 소송이고 우리가 공시를 보는 입장에서 이런 걸 좀 잘 봐야 돼 싶어서 좀 공시를 올려봤어요. 예, 일단은 뭐 대한항공 입장에서 상당히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정부의 또 도움이 필요한데 정부와 이렇게 싸우는 것도 상당히 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이 됐을 것 같긴 해요. 그 당연하죠. 네. 그건 당연한 상황이고요. 별거 아니고 작은 공시로 보이지만 사실은 증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산주하면 대한항공 반드시 나옵니다. 네, 그러다 여러분들. 보니까 그 이면에 있는 이 자세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한항공이 지금 2022년 9월 말로 132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매출 구조가 항공 운송이 97%고요. 네, 항공 우주가 3%예요. 예, 그다음에 항공 우주 매출이 그중에 이제 2022년 항공 우주 관련된 매출이 4,910억 원이고요. 이 대한항공이 얼마 전에 그 보도 자료 낸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요.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우리는 연구 개발비로 2022년에만 452억을 썼다. 엄청나게 많이 쓴 거죠. 그쵸. 사실 연구 개발을 썼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투자 확대를 해서 뭐 여객 화물 운송 이런 거를 다 정비 노하우를 뭐 유무인 항공기 개발한 이런 노하우 다 포함해 갖고 우리가 한국형 UAM 생태계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내년 1월 달에는 K-UAM 그랜드 챌린지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네. 그래서 아마 실증 우리가 수행할 예정이다. 내년 네. 1월에 실증 수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뭐 그래서 우리는 안전 운항 통제 시스템도 갖고 있다. 대한항공이 아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 전 세계 자기 회사의 항공기가 운항 통제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운항 관리실이 따로 있어서 네. 전 세계 항공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 지금 대통령이 가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워싱턴 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항공기가 네. 도착을 해서 이륙을 해야 되는데 네. 이륙을 결심하는 게 그 사람 중요한 게 그 기장하고 현지 공항에서 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항공 운항실에서도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아. 삼자가 같이 결정을 해야지 올라간다는 비행기가 이륙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왜 네. 그러냐? 비행기는 오는 과정에 그 기류나 뭐 날씨도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해 가지고 삼자가 판단을 해서 오케이 해야지 비행기가 이륙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 노하우를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장점이긴 한데 네. 오히려 이런 제작 부분에서 특히 항공 우주 분야, 더더군다나 군 무인기 같은 경우는 고도의 기술을 원하는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무인기 조종사 그러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시뮬레이터나 돌리는 조종사 정도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무인기 조종사도 일반 조종사하고 똑같이 비행을 하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뭐 그래서 운항 통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잘 갖고 있는 이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이 지금 군에 납품하는 특히 사단에서 사단 정찰용 무인기 세트를 네. 제 날짜에 납품을 못 해가지고 그 군하고 지금 저렇게 방위사업청 네. 구매라는 방위사업청하고 이런 그 문제가 일으켰다. 근데 대부분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제때 이제 납품 못했다고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게 뭐냐? 기술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제작 기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걸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런 소송이 일어나는 건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 네,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변경을 했어요. 규격을 변경했다든가 설계를 좀 변경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정을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그럼 일부 계약을 변경해서 좀 기간을 연장하고 뭐 이렇게 네. 하면 대부분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뭐 저도 뭐 이제 사실은 다른 그 대학에서 일을 하면서도 공공기관하고도 일을 많이 하는데 네. 일을 하다 보면 다 알아요. 그 연장될 수 있는 그 사유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예.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정도 연장은 뭐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까지 못하고 지금 소송까지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는 네. 저는 이건 좀 다른 걸 떠나서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그 대한항공 이번에 이 소송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리스크들,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안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정부 조달 사업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합병 지원도 마찬가지죠. 합병 지원도 사실은 그 국가의 변호사들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를 통하거나 네.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사불만도 이런 것도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사항이거든요. 현장에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어 죽겠다. 이것도 사실 직원들하고의 경영진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리스크보다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이 사실 공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왜 소송 공시 갖고 거기까지 이야기를 발전시켜야겠지만 이 근간에는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본질은 이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과 또 소통이 안 됐다는 문제. 또 보면 그동안의 많은 이슈들이 사실 뭐 직원이나 뭐 협력업체나 결국엔 소통이 안 되면서 계속 갈등과의 분쟁이 좀 생겼는데 그렇다면 이 대한항공에 대한 이 다른 또 리스크나 전망은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땅콩 뭐 이런 얘기도 나온 얘기니까 예. 과거 얘기니까 좀 지나가다 치더라도 최근에도 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네. 국적 항공사로서의 대한항공의 위치와 뭐 위상 그다음에 항공 아까 운영 능력 같은 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전망이 있긴 한데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적항공사의 차별성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항공도 이제 아시아나항공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 갖고 있던 저가 항공사들도 뭐 합병이나 뭐 이렇게 좀 변경이 개편이 좀 될 텐데
지금 보시면 대표적인 게 이제 어느 특정 항공사를 홍보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에어프리미아 같은 데는 중장거리 항공기 가지고 미주 노선 네. 뭐 그다음에 장거리 노선을 하겠다고 하고 좌석도 좀 크게 가고 뭐 비행기 기재도 좀 다르게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항공사들하고의 경쟁력, 그러니까 저가항공사이긴 하지만 이런 항공사들은 그러니까 LA까지 가는 게 사실은 장거리 가는 게 사실은 대한항공사하고 저가항공사의 차별성이었었는데 네. 이제는 저가항공사들이 그렇게 대한항공사 경쟁력이 되긴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지금 빨리 승인을 못 받는 게 독과점 때문에 가격을 높이는 거 아니냐라는 가격 문제도 있고요. 사실 CEO 경영 능력도 사실 문제 삼을 만한 리스크 중에 하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원 인사도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한진과 분리되고 이제 동생하고 분리되는 이런 과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근데 거기서 가장 크게 나왔던 게 최근에 마일리지 개표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경영자 능력의 정말 빵점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많은 국민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고 정부 심지어는 그 원희룡 장관은 국민들한테 정말 감사 세일을 눈물의 감사 세일을 해도 모자를 파네 이거는 네. 머블 형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갖고 지금 사실은 꼬리 내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 네. 그리고 지배구조도 불안하죠. 아직 네. 지난번에 그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지금 지배구조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진 인터내셔널 문제도 있습니다. 한진 인터내셔널이 이게 미국의 월셔 그랜드 호텔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지어놓지만 여기도 좀 적자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증자를 했지만 그 증자가 다시 또 대한항공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네.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것을 지금 아무도 지금 지적을 안 하는데 가끔 언론에서 지적은 하시더라고요. 2015년에 항공기 구매,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계약했을 때 리스크가 있어요. 이걸 작년에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를 했는데 네. 의원들이 제기를 했는데 아마 조원태 회장이 출장 간다고 해서 출석은 안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시민단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커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구매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항공기 제작 문제 때문에 바로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끝나지 못해서 2028년까지 지금 구매 계약이 이제 종결되는 거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항공기 가격보다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계약을 해서 비자금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걸 네. 시민단체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재벌 개혁연대에서 아마 소송까지 아마 고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아직 검찰에서 종결 처리가 안 됐다. 네. 이 리스크도 있으니까 네. 이런 조그만 그 소송의 공시를 보면서 이 회사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 살펴보시면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잠시 후에 공시 돋보기 또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